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 정도로 창백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눈동자에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세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차가운 대리석 화장대를 짚으며 붉은색 실크 드레스에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손에 의해 입혀진 구속복과도 같았습니다. 몸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드레스는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비웃는 듯 했지만 세연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 붉은 천조각 하나에 어머니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강철처럼 단단하게 무장시켰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 윤세연이 아니라 벨벳 룸이라 불리는 이 비밀스러운 경매장의 마지막 매물인 상품번호 199번으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은밀하고도 탐욕스러운 소음이 운궁거리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잇감을 기다리며 내는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연은 잠시 눈을 감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가냘픈 숨을 이어가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곳에 발을 딛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의사의 선고는 세연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한때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진 후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병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했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던져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진행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그녀에게 나갈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차오르는 공포를 억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하이힐 굽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무대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사형수의 걸음처럼 무겁고도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조명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저 멀리 보이는 무대 위에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만을 바라보며 걸었고 그 빛 너머에는 그녀의 몸뚱이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가면 쓴 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이 모욕적인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아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무대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쏟아지는 강렬한 조명에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객석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어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들이 그녀의 전신을 핥는 듯한 감각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회자의 매끄럽고 과장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그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명문가의 영예이자 고귀한 혈통을 지닌 마지막 보석이라는 자극적인 수식어들이 그녀의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세연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철저하게 감정을 지우고 사물이 되기로 결심했기에 어떠한 수치심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경매 시작가가 선언되자마자 어둠 속 곳곳에서 번호판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금액은 순식간에 천문학적인 숫자로 치솟았습니다. 누군가는 5천만 원을 불렀고 곧이어 다른 쪽에서 1억 원을 외쳤으며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세연은 멍하니 들려오는 숫자들을 들으며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줄이라고 되뇌었습니다. 5억 원이 넘어가자 입찰자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맹수들이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 서로를 탐색하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누가 되든 약속한 금액만 확실히 지불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VIP석으로 추정되는 2층 테라스의 커튼이 살짝 걷히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확성기 없이도
공간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고 그 금액은 이전의 입찰가를 비웃는 듯한 파격적인 액수였습니다. 사회자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할 정도로 경매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소리가 난 쪽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연 역시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낙찰자의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난간에 기대어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조명의 끝자락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세연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고 핏기가 완전히 가신 얼굴로 비틀거릴 뻔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그리고 오만함이 배어있는 그 남자는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도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무자비하게 인수합병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아 집안을 풍비박산냈던 원수이자 카이스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처럼 여유롭고 잔혹한 눈빛으로 무대 위에 세연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해일처럼 밀려와 세연의 이성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세연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몰려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올려 경매 종료를 재촉하는 신호를 보냈고 사회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낙찰을 선언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지는 동안 세연은 자신의 운명이 가장 증오하는 남자의 소나귀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길이 결국 원수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라니 신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그녀는 대기실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접견실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오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으며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상품의 상태를 점검하는 감정사의 그것처럼 건조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세연은 수치심에 몸을 떨면서도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태준은 그런 그녀의 반항적인 눈빛조차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녀에게 앉으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불을 붙였고 희뿌연 연기가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강해 보였으며 세연이 기억하던 인간적인 따뜻함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그녀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역겨웠습니다. 세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수술비와 병원비 전액은 물론이고 집안의 남은 빚까지 모두 청산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세연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물었고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짧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 곁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물로서 행동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그녀의 자유와 인격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세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리며 그가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을 바닥까지 추락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옆에 두고 괴롭히겠다는 심산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태주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지금 상황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 지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잔인한 사실을 찔러왔습니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느끼며 눈앞의 악마와 거래를 해야만 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결국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펜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번졌습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계약서를 챙겨 일어나며 내일 아침 사람을 보낼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 각오를 다지며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강태준과의 지옥 같은 생활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은 세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곧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자 태준이 보낸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익숙했던 풍경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숲길로 들어섰고 그 길 끝에는 태준이 사는 거대한 저택이 성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세연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용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곳은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박물관처럼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배정된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감시 카메라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이곳이 화려한 감옥임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태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는 어제와는 달리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뿜어내는 분위기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곳에서의 생활 수칙을 하나하나 읊으며 그녀가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는 외출할 수 없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통제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저택 내에서도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있으며 그곳에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살기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턱을 들어 올리며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세연은 그에게서 묘한 슬픔을 읽은 것 같았지만 이내 착각이라 여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방을 나가자 세연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반드시 그의 약점을 찾아내어 복수의 칼날을 겨눌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카이스 그룹의 본가라 불리는 강태준의 저택은 서울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위용은 압도적이면서도 동시에 숨이 막힐 듯한 적막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세연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발을 들여놓는 곳이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집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임을 직감했습니다. 높게 솟은 철제 대문이 둔탁한 소음을 내며 닫히자 그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에 갇힌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수들은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병정들처럼 서 있었고 저택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붉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강태준의 통제에 움직이는 그의 왕국이었고 그녀는 그 왕국의 제물로 바쳐진 포로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중년의 여성 집사가 고용인들을 대동하고 나와 기계적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집사는 자신을 장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세연이 지켜야 할 저택 내의 규칙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 엄수와 지정된 구역 외 출입 금지, 그리고 회장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 것 등 수많은 금기 사항들이 나열되었지만 세연의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흘러갔습니다. 장 실장의 태도는 깍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몰락한 가문의 딸이 돈으로 팔려와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무언의 반감이 서려 있음을 세연은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고용인들의 텃세 따위가 아니라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버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2층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세연은 방의 크기와 화려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으며 가구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정교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저택의 뒷정원과 멀리 숲이 내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연에게는 이 모든 호사가 오히려 현실감을 떨어뜨리는 연극 무대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짐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는데 푹신한 매트리스의 감촉이 지난 몇 년간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겪었던 고단함을 비웃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누릴 안식처가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야 할 전장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장 실장이 들어와 회장님이 서재에서 기다리신다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세연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이는 것은 그녀의 긴장 탓이었을 것입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한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노크를 했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짙은 오크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고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태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그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하던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오만한 태도가 세연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뻣뻣하게 서서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렸고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아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태준은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어젯밤 경매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앉으라고 턱짓을 했습니다. 세연이 의자에 앉자 그는 거두절미하고 봉투 안에 든 것이 두 사람의 결혼 계약서라고 말하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내든 세연은 빽빽하게 적힌 조항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이며 그 기간 동안 윤세연은 강태준의 법적인 아내로서 대외적인 행사에 동행하고 완벽한 부부 이미지를 연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사적인 감정 교류는 일절 금지하며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방을 사용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계약 위반 시 위약금과 함께 어머니의 병원비 지원이 즉각 중단된다는 독소 조항이었는데
이는 그녀의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연은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들어 태준을 노려보았는데 분노로 인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자신이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원수의 딸을 굳이 아내로 맞아들이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널렸을 텐데 하필이면 자신이 무너뜨린 집안의 여자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가학적인 취미냐고 비꼬았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날 선질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과 조건에 맞는 허수아비가 필요했을 뿐이며 윤세연만큼 절박하고 다루기 쉬운 말은 없었다고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세연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수술 일정과 향후 재활치료 계획,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 배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였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던 날 쏟아지는 빗속에서 채권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존심을 버리고 태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전박대당했고 결국 며칠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이제는 어머니의 생명줄을 쥐고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끔찍하게 모순적이었지만 세연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세연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녀가 계약서를 내밀자 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고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혼인신고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며 이제부터 윤세연은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하며 과거의 인연이나 불필요한 감정은 모두 깨끗이 지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는데 비록 지금은 힘이 없어 굴복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치욕을 되갚아주리라는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태준과 단둘이 하게 되었는데 숨막히는 침묵만이 식탁 위를 감돌았습니다. 은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한 공간에서 세연은 음식의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태준은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으며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맞은편에 앉은 그를 훔쳐보며 3년 전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저녁 식탁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따뜻했던 온기와 지금의 냉기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 남자는 밥을 먹는 순간에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감정이라는 기능이 고장난 로봇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연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낯선 천장과 낯선 냄새,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지 않은 채 서재가 있는 방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는데 태준이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이 분명히 어딘가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태준이 이중장부를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해 회사를 헐값에 삼켰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만약 그 증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세연은 자신이 이곳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처럼 그녀는 이제 가장 위험한 적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태준의 아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의 주변을 탐색하고 경계를 허물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태준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으면서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세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는데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1층으로 내려가 저택의 구조를 눈에 익히기 시작했는데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서재 쪽으로 다가가자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 태준이 아직 깨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에 귀를 대고 안의 동정을 살폈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최상무라는 이름과 입찰이라는 단어가 간간히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최상무라는 이름에 주목했는데 그는 아버지의 회사 임원이었던 최상철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최상철은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 직원이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태준의 편에 섰던 배신자였습니다. 태준과 최상철이 여전히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이 공모하여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심증이 굳어지자 세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발길을 돌려 방으로 돌아오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탐색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세연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노라고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내겠노라고 맹세히 했습니다. 태준과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연극이 될 것이며 그녀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그를 속여 넘길 것입니다. 동상기몽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잠들고 같은 밥을 먹겠지만 서로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칼날을 겨누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세연은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잡고 긴장했습니다. 발소리는 그녀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멀어졌는데 그 짧은 순간의 정적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가 방금 무슨 생각을 하며 문 앞에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태준 역시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고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세연은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남아 웃을 수 있는 잔혹한 게임에 막이 올랐습니다. 세연은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에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나갔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기계적인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윤세연은 그가 없는 텅 빈 저택에서 유령처럼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고용인들의 감시 속에서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구역을 산책하며 완벽한 인형처럼 존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 태준이 없는 틈을 타 집 안곳곳을 살피며 그의 약점이 될 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중요한 외부 미팅으로 인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가 서류를 가지러 잠시 집에 들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연은 이것이 기회라고 직감하고 장 실장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감독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며칠 전 청소부가 실수로 떨어뜨린 마스터키를 몰래 주워 숨겨두었던 것이 빛을 발할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밀어넣고 돌리자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재빨리 문을 닫고 책상 쪽으로 다가갔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서재 안은 태준의 성격만큼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연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이중장부나 불법 거래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난해한 경영 지표들 뿐이었습니다. 실망감을 느끼며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구석에 놓인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아 더욱 의심스러웠고 그녀는 조급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비리 장부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문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병상 일지와 해외 유명 심장 전문의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들이었는데 날짜를 확인해보니 경매가 열리기 훨씬 전인 한 달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연의 어머니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섭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서 한쪽 귀퉁이에는 비용 무관, 최우선 진행이라는 태준의 친필 메모가 거칠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혼란스러움에 손을 떨며 문서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는데 그를 향해 쌓아왔던 증오심과 눈앞의 진실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겉으로는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에 세연은 화들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 분명했고 그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서재 문을 잠근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태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냉혈한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것 역시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소유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뒤 세연은 태준과 함께 유명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했는데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아내로서의 첫 공식 업무였습니다. 태준이 보낸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녀를 꾸며주었고 거울 속의 그녀는 우아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화려한 귀부인의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태준은 계단을 내려오는 세연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팔짱을 끼자 그의 단단한 근육이 옷감 너머로 느껴졌고 미세하게 풍겨오는 그의 코롱향이 묘하게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오늘 파티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니 말조심하고 품위를 지키라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준은 능숙하게 세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뜨겁고 단단해서 세연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음식 향기로 가득했지만 세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위선적인 거칠애로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뒤돌아서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몰락한 집안의 딸이 카이스 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에 대한 시기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잠시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세연은 홀로 남겨져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와인잔을 들고 세연에게 다가왔는데 그녀는 경쟁기업 임원의 부인인 김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짐짓 놀란 척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연의 아버지가 회사를 말아먹고 자살한 일을 들먹이며 딸이 몸을 팔아 팔자를 고쳤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고 세연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김 여사는 세연의 침묵을 비웃으며 실수인 척 와인을 세연의 드레스 자락에 쏟았고 붉은 얼룩이 번지자 주위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연은 몸열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태준의 체면을 구기게 될까봐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김 여사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제지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태준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김 여사의 손목을 뿌리치듯 놓고는 놨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지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장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태준의 기백에 눌린 김 여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무릎을 꿇고 세연의 드레스에 묻은 와인을 직접 닦아주었는데 그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세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위 사람들을 향해 싸늘하게 선포했습니다. 윤세연은 내 아내이자 카이스그룹의 안주인이니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곧 나 강태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를 향해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신 남편의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 여사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세연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태준은 세연을 데리고 보란듯이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태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단순히 계약관계일 뿐인 자신을 위해 그토록 화를 내고 자존심을 세워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건네자 태준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한 채 그저 내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이 싫었을 뿐이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주먹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감추려 하는 것이 단순한 소유욕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 태준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손길로 세연을 부축해 주었고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눈동자는 깊고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는데 세연은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세연은 드레스를 벗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태준이 닦아준 드레스 자락의 얼룩이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그가 보여준 행동이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 끊임없이 되뇌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이 결혼 생활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하며 그녀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지만 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용기를 내어해 어머니의 주치의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어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가 집도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의 말은 사무적이었지만 세연은 그 이면에 깔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를 빤히 쳐다보았고 태준은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연은 어쩌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세연은 식사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태준이 보여주는 모순된 행동들은 그녀가 쌓아 올린 견고한 증오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파티장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의 넓은 등과 뜨거운 손길은 쉽사리 잊히지 않고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상기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정원 한 구석에서 정원사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의 태도가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세연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는데 정원사의 입에서 최상철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정원사는 태준의 동향을 보고하고 있는 듯했고 이는 저택 내부에도 적의 스파이가 심어져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세연은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이 집 안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태준 역시 고립된 상황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에 대한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태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파이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차가웠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러와 윤세연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붉게 켜진 수술 중 표시등은 마치 꺼지지 않는 경고등처럼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혔고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세연은 맞잡은 두 손을 끊임없이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옆에 앉은 강태준은 마치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업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녀와 함께 병원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위로의 말 따위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장장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로에 젖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식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고 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환자가 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태준은 의사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네고 비서에게 지시하여 의료진을 위한 최고급 대우를 보장해 주었는데 그 모습은 철두철미한 사업가의 그것이었지만 세연은 그의 눈가에 스친 안도의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태준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병원을 떠났고 세연은 홀로 남아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연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라고 믿었던 남자가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그녀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발신자 제한 번호로 온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로 나오라는 내용은 짧지만 강력한 유혹이었고 세연은 이것이 함정일지라도 가야만 한다고 직감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는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세연의 마음은 전쟁터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한 순간 세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는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경쟁사인 해성건설의 대표 최상철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세연을 맞이했지만 그 눈빛 뒤에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상철은 세연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위로했지만 세연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며 손을 빼냈습니다. 그는 태준이 세연을 감시하고 있어 접근하기 어려웠다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상철은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강태준이 3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얼마나 악랄한 수법을 썼는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는 태준이 아버지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고의로 부도를 유도했으며 결국 아버지를 자살로 위장해 살해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세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최상철은 태준의 서재에 있는 금괴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가 있다며 그것을 가져오라고 세연을 부추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연을 도와 태준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보다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세연은 최상철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혼란에 빠졌는데 그의 주장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비밀 장부의 존재는 세연이 이미 서재를 뒤졌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기에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태준은 아직 귀가하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세연은 2층으로 올라가려다 문득 지하실 창고에 태준이 보관하고 있다던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태준은 결혼 첫날 그녀에게 짐이라고 표현하며 창고에 처박아 두었으니 버리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세연은 차마 그곳을 열어볼 용기가 없어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지하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과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다이어리와 안경 그리고 즐겨 쓰시던 만년필 같은 사소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한 쓰레기라는 표현과는 달리 물건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그리움의 눈시울을 붉혔는데 상자 바닥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글씨체로 윤세연에게라고 적힌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특이한 모양의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평소 목숨보다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세연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는데 화면에는 암호 입력 창이 떴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 등 여러 숫자를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던 날짜인 회사 창립 기념일을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음성 파일만이 저장되어 있었고 파일명은 이관위 X년 11월 15일 최후의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연은 심호흡을 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누군가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제발 회사를 맡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예상과는 달리 태준은 아버지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회사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미 내부 자금이 모두 횡령되어 회생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최상철이 자신을 속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도박비주로 탕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원들의 퇴직금이라도 챙겨주기 위해 태준에게 회사를 인수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연은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는데
녹음 파일 속 태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실했습니다. 태준은 회사 인수는 주주들의 반대로 불가능하지만 개인 사재를 털어서라도 빚을 막아주겠다고 제안하며 아버지에게 제발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딸의 미래까지 망쳤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태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태준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세연이와 아내를 부탁한다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고 태준은 침묵 끝에 무겁게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서 세연은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졌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악마라고 저주하며 증오했던 강태준은 사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자 구원자였습니다. 반면에 인자한 척하며 다가왔던 최상철이야말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회사를 망가뜨린 진짜 악마였던 것입니다. 태준이 왜 그토록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자신을 밀어내려 했는지, 그리고 뒤에서는 묵묵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애썼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세연은 죄책감과 후회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비난과 세연의 증오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준이 들어왔는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세연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그녀를 꾸짖으려 했으나 그녀의 곁에 놓인 낡은 유품 상자와 노트북 화면을 보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은 모든 것을 알아버린 듯한 세연의 눈빛을 피하며 천천히 다가와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세연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눈물로 젖은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서 그 모든 오해와 짐을 짊어지려 했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세연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는데 그 표정은 마치 들켜버린 어린아이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게 되면 세연이 최상철이라는 거대하고 위험한 적과 맞서야 했기에 차라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고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거칠어진 세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파기되었고 어머니의 치료는 계속 지원할 테니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그녀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결코 도망칠 수 없었고 더 이상 그를 혼자 외롭게 싸우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은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의 곁에 서서 최상철에게 죗값을 묻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만류하려 했지만 세연의 눈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방 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세연은 태준에게 최상철이 접근해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태준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세연의 논리, 정연한 설득과 강한 의지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최상철을 무너뜨릴 방역의 서막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동지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윤세연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태준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전쟁터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새벽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으며 창밖으로 비치는 푸르스름한 여명은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세연은 밤새 강태준과 나눈 대화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오해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사재를 털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세연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냉혹한 채권자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세연을 경매장에서 사들인 것 역시 최상철이 그녀를 납치하여 유흥가로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선수를 친 것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묵묵히 그녀를 지켜왔던 그림자 속의 기사였지만 세연은 그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태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태준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으며 그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독과 침묵의 무게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는 듯해 세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준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너라도 편안하게 미워할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증오심이 세연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면 기꺼이 악역을 자초하겠다는 그의 지독한 사랑 방식은 세연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오해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신뢰 그리고 애틋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는데 최상철이 카이스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세연에게 최상철이 조만간 검찰을 움직여 자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며 동시에 언론을 이용해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두 사람은 치밀한 방역 작전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세연이 이중첩자가 되어 최상철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세연을 위험한 적진으로 보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세연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로 남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태준과 나란히 서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세연은 최상철에게 연락을 취해 태준의 서재에서 훔쳐낸 비밀 장부를 넘겨주겠다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 룸에 도착한 세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최상철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고 세연은 그에게 준비해간 조작된 USB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 자료들은 태준이 미리 심어놓은 가짜 정보들로 겉보기에는 태준의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최상철이 횡령한 자금 흐름을 교묘하게 태준의 것으로 둔갑시킨 함정이었습니다. 최상철은 내용을 훑어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덥석 미끼를 물어버린 꼴이었습니다. 최상철은 세연의 손을 잡으며 이제 곧 강태준은 파멸할 것이고 카이스그룹은 원래 주인인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이 자료들을 공개해 태준을 해임하고 자신이 회장직에 오를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계획에 동조하는 척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친구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딸까지 이용하려 드는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웠습니다. 세연은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음하며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교묘하게 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세연은 곧바로 서재로 달려가 태준에게 녹음 파일과 최상철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태준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며 그녀를 꽉 껴안았고 세연은 그의 품에서 비로소 긴장을 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상철이 주주총회 날까지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당분간은 태준이 궁지에 몰린 척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태준은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주가 하락을 방관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최상철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작정이었습니다. 이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술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수모와 비난은 태준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에는 카이스그룹 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분식 회계에 대한 기사들이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과 신문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태준을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매도했고 회사 앞에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은 불안감에 동요하며 태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연은 뉴스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검찰 청사로 소환되는 태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것을 되뇌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태준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세연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늦은 밤에 귀가한 태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세연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고 태준은 지친 몸을 그녀에게 기대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최상철이 넘긴 가짜 증거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며 상황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세연이 걱정할까봐 애써 밝은 척하며 농담을 건넸고 세연은 그런 그의 배려가 고마워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천을 나누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겼는데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비난도 적들의 위협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상철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연에게 전화를 걸어 태준이 곧 구속될 것이라며 주주총회 날 그녀가 증인으로 나서서 태준의 악행을 폭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연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거만한 목소리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불쌍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연기하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웃었는데 그것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여전사의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최상철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카드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 태준과 세연은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은 최상철이 제시할 가짜 증거들을 반박할 실제 원본 장부와 최상철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계좌, 추적 내역, 그리고 세연이 녹음한 자백 파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태준은 세연에게 내일 회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며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연은 걱정 말라며 태준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맹세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두 사람의 미래를 되찾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 비는 음산하지 않고 대지를 씻어내는 정화의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세연을 침실로 데려다주며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고 내일 모든 것이 끝나면 정식으로 프러포즈 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세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이 나간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설렘과 긴장으로 인해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 넣어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며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일 태준과 함께 주주총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 윤세연이 아니라 카이스 그룹을 구하고 가문을 다시 일으킬 당당한 여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고 태준과 세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태준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세연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했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을 뚫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상철은 두 사람을 보며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세연은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세연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장 안은 수백 명의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최상철 측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 태준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는 가운데 최상철은 마이크를 잡고 태준의 비리 혐의를 나열하며 그가 회장 자격이 없음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화면에 세연이 넘겨준 조작된 자료들을 띄웠고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상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이 있다며 윤세연을 증인석으로 불러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세연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태준은 묵묵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최상철은 그녀가 태준을 끝장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세연은 잠시 심호흡을 한 뒤 고개를 들어 장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최상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작을 지시하고 우리 회사를 파멸로 몰고 가려는 진짜 범인은 바로 저기에 서 있는 최상철 이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거대한 반전 드라마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윤세연의 폭탄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던 최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당황하여 마이크를 낚아채려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는 핏대를 세우며 윤세연이 강태준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지만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주주들의 눈빛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연은 쏟아지는 야유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최상철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로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최상철은 경비원들을 부르라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회의장의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들은 그가 부른 용역들이 아니라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예상치 못한 공권력의 개입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세연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고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최상철이 그동안 은폐해왔던 진짜 비밀 장부의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최상철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의 흐름과 태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분식 회계의 증거들이 붉은색 그래프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화면을 보며 탄식을 내뱉었고 최상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확신에 찬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최상철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망가뜨렸는지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USB에 담겨있던 음성 파일을 재생했는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절규와 최상철의 비열한 목소리는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최상철은 친구인 아버지를 조롱하며 회사를 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는 그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부 주주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최상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세연은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3년 묵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상철은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태준을 향해 네가 함정을 팠다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준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 어떠한 감정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최상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그 추한 모습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악의 축이 사라진 회의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태준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낸 경영자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부부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고 세연의 곁에 나란히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 회사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사과하며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 윤세연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태준은 세연의 아버지가 비록 경영난으로 회사를 잃었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가였음을 강조하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세연은 태준의 진심 어린 연설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주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카이스 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태준과 세연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뒤로 한 채 대기실로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여 소파에 앉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옷자락을 잡으며 정말 끝난 것이냐고 물었고 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남은 전우애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세연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겪은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운전하는 내내 세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세연 역시 그의 온기를 느끼며 지난날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의사는 어머니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의식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연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산소 호흡기를 떼고 얕은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손을 들어 딸의 등을 토닥이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고 세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태주는 문개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는데 그 역시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준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세연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태준은 병실 안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장모님에게 큰절을 올렸는데 그의 태도는 더없이 공손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두 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앞으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세연의 눈빛을 보고 태준의 진심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세연은 어머니와 태준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카이스 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하며 투명 경영을 선언했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락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태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유능한 경영자로 재평가받았습니다. 세연 역시 회사의 고문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섬세한 감각과 태준의 과감한 결단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회사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완벽한 파트너로 집에서는 다정한 부부로 지내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 결혼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짜 부부로 거듭나는 일이었는데 서로에 대한 마음은 확인했지만 정작 중요한 고백은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태준은 세연에게 일찍 퇴근하라는 연락을 남기고 먼저 회사를 나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세연은 서둘러 이 일을 마무리하고 저택으로 향했는데 도착한 집은 평소와 달리 촛불로 은은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이어진 꽃길을 따라 걸어가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처음 만난 날의 설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와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예감할 수 없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은 세연을 맞이하며 준비해둔 꽃다발을 건넸는데 그 꽃은 세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프리지어였습니다. 세연은 꽃향기를 맡으며 울컥하는 마음을 진정시켰고 태준은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는 어색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계약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습니다. 태준은 세연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고 종이 조각들은 눈처럼 흩날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사이에 종이 쪼가리 따위는 필요 없다며 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소박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에 의한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서 내 곁에 있어 달라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너에게 주었던 아픔보다 앞으로 줄 사랑이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하며
내 남은 생을 너를 위해 바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뜨겁게 포옹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는데 비가 온 뒤라 그런지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맑았습니다. 태주는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고 술을 따르며 장인어른께 이제야 떳떳하게 인사드린다며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세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아빠가 보내준 사람 덕분에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듯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되었고 현재의 행복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문득 처음 경매장에 들어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고 옆에는 든든한 버팀목인 태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며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차는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해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그들의 사랑도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으면서 강태준의 저택 정원에도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연은 창문을 활짝 열고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 중에 섞인 꽃향기가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을 씻어내주는 듯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것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고 평온한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상철에 대한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던 순간 세연은 최상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한 연민을 느꼈는데 그것은 악에 바친 복수심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남은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워준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의 따뜻한 온기였으며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니는 현재 저택의 별채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된 태준을 어려워하셨지만 그의 진심 어린 효심과 배려에 감동하여 이제는 친아들처럼 여기며 아껴주고 계셨습니다. 세연은 주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와 장 실장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평범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감옥처럼 차갑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이 거대한 저택이 이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칼같이 퇴근하여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주말이면 세연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가정적인 남편으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카이스 그룹 역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세연은 경영기획실의 본부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카이스건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출범시켰고 과거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해직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직원들은 세연의 리더십과 포용력에 깊이 감명받았고 태준 또한 아내이자 파트너인 그녀의 경영 철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력하는 동료였지만 퇴근 후에는 서로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으로 돌아가 일과 사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세연을 데리고 도심의 한 고급 웨딩숍을 방문했는데 어리둥절해하는 그녀에게 이제 진짜 결혼식을 올릴 때가 되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 계약, 결혼이라는 이름하에 서류 한 장으로 묶였던 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됨을 선언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세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의 자신은 경매장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떨고 있던 비참한 여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커튼이 열리고 드레스를 입은 세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속삭였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저택의 야외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5월의 어느 날, 세연은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와 꽃집 세례를 받으며 걸어가는 동안 세연은 지난날의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주는 어머니로부터 세연의 손을 건네받으며 평생 그녀를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례사 대신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과 신뢰를 맹세했습니다. 세연은 서약서를 읽어 내려가며 목이 메어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태준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원해 주어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는 자신이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세연을 만나 비로소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며 그녀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나누자 정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축복해 주었고 하늘에서는 마치 그들을 축하하듯 하얀 비둘기떼가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두 영혼이 시련을 딛고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의 시간은 꿈만 같이 달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변을 거닐며 두 사람은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주는 세연에게 자신이 처음 그녀를 보았던 순간이 경매장이 아니라 사실은 대학 시절 도서관이었다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당시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세연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 첫눈에 반했었지만 용기가 없어 다가가지 못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연은 그의 뜻밖의 고백에 놀라면서도 운명의 끈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세연은 태준과 상의하여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새희망 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세연은 자신이 겪었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돕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뜻에 적극 동참하며 경매장에서 세연을 낙찰받을 때 사용했던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사재를 재단 설립 기금으로 쾌척했습니다. 그는 그 돈이 불행을 사는 데 쓰일 뻔했지만 이제는 희망을 심는 데 쓰이게 되어 기쁘다며 세연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고 세연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결혼 1주년이 되었고
저택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세연이 헛구역질을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8주라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태주는 초음파 사진 속의 작은 점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했고 어머니 또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태주는 그날부터 세연을 여왕처럼 모시며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과 음식들을 공수하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내와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팔불출 남편이 된 그의 모습에 세연은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첫눈이 내리는 날 새벽 세연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저택의 고요함을 깨우며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고 산통으로 지친 세연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고맙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의 호를 따서 윤우라고 지었는데 이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고 그의 뜻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윤우는 태준의 강인한 눈매와 세연의 부드러운 입술을 쏙 빼닮아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고 저택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인해 더욱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세연과 태준은 훌쩍 자란 윤우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세연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아빠 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들이 마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세연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그리움으로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아들을 무등 태우고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아주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연의 입계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선택했던 위험한 경매가 결국은 자신을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준 운명의 나침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하늘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세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도 평생 당신과 아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었고 당신이 내 삶의 낙찰자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땅 위에 새겨졌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앞날은 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밝게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세연은 문득 벨벳룸에서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려주었습니다. 그가 내민 손은 처음에는 차가운 족쇄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인도해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경매로 팔려가던 물건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완벽하게 다시 쓰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현관의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반겨주었고 세연은 차에서 내려 태준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 가족의 실루엣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쟁취한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어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경매에 내놓았던 그 여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값진 행복을 낙찰받은 주인공이 되어 긴 이야기에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인생 제2막의 시작이었습니다.